이제는 국민들을 그만 착취해야 합니다. 아직도 애국심에 호소하고 국민들을 호구로 만드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사회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그만큼 커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자본주의가 지나쳐서 생긴 일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본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자본주의 사회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북한을 비판할 때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독재국가라는 점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절대 권력을 유지하고 독재 정권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 되다 보니 국민들의 삶은 늘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사회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바로 재벌의 세습입니다. 재벌 3세니 4세니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의 재벌 기업들이 현재는 3세 경영 혹은 4세 경영 중이에요. 삼성은 이병철 창업자를 거쳐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져 왔고, 현대자동차는 정주영 창업자에서 정몽구, 정의선으로 이어지고 있죠. 분명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 맞아요. 불굴의 도전 정신과 의지로 무에서 유를 일군 분들이니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 중 상당 부분은 그분들의 공일 겁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공과와는 별개로 왕정사회나 독재국가도 아닌데 기업 경영을 2세, 3세로 이어가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요? 과거의 재벌 기업들은 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면, 지금의 재벌 기업들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 같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라면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편법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자기 회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게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자본주의니까 당연한 일 아니야?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의 재산은 합법적으로 상속세만 납부하면 얼마든지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고 경영자라는 직위, 즉 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주는 건 별개 문제예요. 신분제 사회나 계급 사회에서나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빌 게이츠의 아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물려받게 되나요? 애플은요? 미국의 모든 대기업은 창업주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민주주의의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오죠.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의 주권은 주주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수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벌 가족들이 보유한 지분은 대부분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 그리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나눠서 보유하고 있어요. 기업을 설립한 사람이라고 그 기업의 영원한 주인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왕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그걸 대를 이어 물려주려고 애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마 전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된 멋진 저택을 기억하시나요? 남궁현자 선생님께서 지은 집이죠. 하지만 이민을 위해 박 사장 가족에게 그 집을 팔았고 소유권은 박 사장 가족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내가 지었다고 해서 계속 그 집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정당한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넘겨줬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회사는 쪼개서 팔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지분의 형태로 회사를 나누고 그걸 타인에게 판매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한 사업도 가능했고, 그래서 지금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지분을 타인에게 팔고 나서도 재벌들은 소수의 지분을 갖고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니까 내 회사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용인해주는 것 같은 사회 분위기도 이 같은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어요. 아직도 대부분의 재벌 기업의 경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명예직에 불과한 회장님이 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감옥에 가 계시면 모든 의사결정이 마비된다고 하죠.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라면 어떤가요? 최고 경영진들이 내린 결정들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실행하게 됩니다. 재벌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주가 아니라 재벌가의 이익을 위한 거수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들이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이었어요. 분명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손해를 보고 제일모직의 주주들은 이익을 보는 불공평한 합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을까요? 주주들의 이익과 전혀 무관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종이었던 거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라는 전혀 연관성 없는 회사가 합병된 배경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했고 수천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 전체의 노후를 위한 자금이고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수십만 명이 조금씩 손해를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크게 와닿지 않아요. 반면 이득을 본 사람은 명확해요. 제일모직의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이죠. 제일모직의 지분을 삼성물산의 지분으로 바꾸면 큰 이득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재산을 모으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모회사에 기생하는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기업에 빨대를 꽂아 피를 빨아 몸집을 계속 키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예요. 재벌가 개인 소유의 광고회사, 물류회사, 기내식 제공회사 등 모기업과 독점 거래를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거죠. 특별한 경쟁력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재벌가가 소유한 회사라는 이유로 엄청난 마진을 보장받고 독점 거래를 하게 됩니다. 몇 년만 빨대를 꽂아 덩치를 키우고 나면 금방 수천억 원, 수조 원 가치를 지닌 회사가 탄생하게 되죠. 정말 돈 벌기가 쉽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고요. 수천억, 수조 원으로 성장한 기업의 이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모기업이 거둬들여야 할 이익이 이전된 겁니다. 결국 재벌가의 이익을 위해 모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돼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선진국에서 세습 경영을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애플의 창업자였던 고 스티브 잡스도 한때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창업자가 아니라 주주들이 있기 때문이죠. 창업자라고 해도 경영에 실패하면 쫓겨나는 것이 자본주의고요. 자본주의가 발달한 서구 선진 사회에서도 가족 경영 회사가 있지 않냐는 반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가족 경영을 하는 회사는 주식시장에 공개된 주식회사가 아니라 합자회사나 유한회사입니다. 가족회사로 경영하려면 발행된 주식들을 다 사들이고 상장을 폐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100% 소유주니까요. 그런데 극히 일부의 지분을 갖고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이용하는 것은 올바른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자본주의 사회는 기업 위주의 시스템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국민의 이해가 충돌할 때 기업의 편을 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국민보다 기업을 우선하는 것은 전통사회나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전통사회에서 기업은 정부의 보호와 특혜를 받고 유지되었습니다. 조선시대를 볼까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전은 아무나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부의 허가를 받은 소수가 정부로부터 독점권을 얻어 운영되었죠.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에서 사업체는 국가의 소유예요. 사업체 사장은 바로 당 고위 관료들이죠. 일반 국민은 사업체를 소유할 수도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중국의 주요 국영기업 경영진들은 모두 공산당 간부들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사업체가 동일한 주체거나 혹은 관계자이기 때문에 기업과 일반 국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정부는 기업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계급사회를 타파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신분이 아니라 능력과 노력으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였죠. 고착화된 사회계급을 유동적으로 만들어 누구나 노력만 하면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누구나 창업을 해서 사업체를 만들 수 있게 장려하는 시스템이에요. 대신 만약 기업이 부당한 일을 저지르거나 경영이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엄격하게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으로부터 가차없이 퇴출을 시키게 돼요. 그래야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든요. 2015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통해 선진 자본주의 사회와 우리 사회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선봉장인 미국은 폭스바겐에 우리 돈으로 약 16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폭스바겐에 부과한 과징금의 액수는 얼마일까요? 178억 원입니다. 무려 1000배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이처럼 한국 사회는 기업과 국민의 이해가 충돌할 때 철저하게 기업의 생존을 보장하는 쪽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위법을 저질렀다면 그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퇴출되어야 합니다. 생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약간의 벌금을 내고 여전히 건재해요.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를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누구나 기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보장합니다.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가 기업을 위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시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기업을 위하는 진짜 이유는 기업 활동을 보장해서 기업들 간 선의의 경쟁을 장려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나 가격은 낮아지고 품질은 높아져 그 혜택들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시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요? 우리나라는 항상 국민을 희생시켜 기업의 이익을 늘려주는 쪽으로 갔습니다. 물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 모든 자원을 기업에게 몰아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 저축을 하고 그 돈으로 기업은 사업을 일으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재벌 대기업이죠. 자본이 너무 부족해서 힘을 한 곳으로 모아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게 국가의 자원과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탄생한 재벌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언가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디 그런가요?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쟁이 제한되어 있고 소수의 기업들이 가점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기업들이 생산량과 가격을 협의해서 결정하는 담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담합은 불가능한데 우리나라처럼 과점 시장에서는 담합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정경련에서부터 각종 산업체의 협의체가 수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심지어 정부도 혼란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협력을 장려하는 편이에요. 관련 업계 사람들이 만나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담합의 유혹도 커지고 실행도 한결 쉬워집니다. 혹시 담합한 사실이 발각되어 과징금을 물더라도 담합을 통해 거두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담합의 유혹은 너무나 강렬합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어요. 국가의 지원과 국민의 희생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면 이제는 국민들을 그만 착취해야 합니다. 아직도 애국심에 호소하고 국민들을 호구로 만드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정부도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고환율 정책을 써서 수출 대기업의 수익을 높여주고 대신 물가 상승에 따른 피해를 국민들에게 감내하게 강요해서도 안 돼요. 선진 자본주의 사회는 국가와 기업이 부자가 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들 개개인이 풍요로워지는 사회예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국민들을 쥐어짜서 배불리는 기업이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자본주의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직 제대로 된 자본주의가 정착되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최성락 교수님이 쓰신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라는 책의 내용을 일부 참조하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들과 상당 부분 일치하여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한국식 자본주의 사회가 지닌 문제점들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라면 페이퍼로드 출판사에서 출간한 최성락 교수님의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